장군 딸인 줄 모르고 감히 덤벼 라며 훈련병의 입을 틀어막고 창고에 가둬버린 악마 선임들. 잠시 후 헬기 3대와 별 9개를 이끌고 나타난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 가족에게 부대 전체가 참교육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강원도 인제. 민간인의 발길이 끊긴 깊은 산골짜기에는 오직 군화 발자국 소리와 간헐적인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만이 허공을 채웠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사관을 양성한다는 명목 아래 설립된 백호 신병교육대대.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갓 20살을 넘긴 청춘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다. 이하윤 훈련병은 차가운 모포를 턱 끝까지 끌어당기며 굳은 표정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동기들의 거친 숨소리와 잠꼬대 속에서 그녀만이 유일하게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희미한 달빛이 비쳐드는 창살의 모양까지 선명하게 그려냈다.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게 맞을까? 자문은 칼날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윤은 대한민국군 서열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소위 별들의 가족이라 불리는 집안의 막내딸이었다. 아버지는 전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사성 장군 이태준, 어머니는 현역 육군 군수사령관인 이성 장군 강선주였다. 두 외삼촌마저 각각 특전사령관과 정보사령관을 맡고 있는 그야말로 군 전체를 소나귀에 쥔 가문이었다. 그런 그녀가 육군사관학교 대신 부사관 후보생의 길을 택했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 강선주 장군은 서재에서 하윤을 앞에 앉혀두고 말했다. 내가 군인의 길을 걷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왜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려는 거지? 내 능력과 우리가 쌓아온 기반이라면 훨씬 더 빠르고 영광스러운 길이 열려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길이 하윤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길, 이태준 장군의 딸, 강선주 장군의 딸이라는 수식어. 그녀는 그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롯이 인간 이하윤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땅에 발을 딛고 서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분을 숨긴 채 이곳 백호부대의 훈련병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훈련의 고됨은 각오한 바였다. 진흙탕을 구르고 완전 군장으로 산을 넘는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문제는 사람에게서 비롯됐다. 특히 3소대 담당 교관인 황지태 병장은 독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훈련병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다. 거기 너 23번 훈련병. 내 눈깔은 장식품이냐? 앞에 떨어진 탄피 하나 못 보고 지나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 끝나나? 내 놈 같은 정신머리로 전쟁 나면 아군 등 뒤에 총 쏠 놈이야. 대가리 박아. 실시. 황 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훈련병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불합리한 폭언과 가혹행위를 군기와 전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능숙했다. 하윤은 그를 볼 때마다 군인이 가져야 할 명예와 긍지가 아닌 권력에 취한 자의 추악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역겨웠다. 그날 저녁 사건은 취사장에서 터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고된 훈련으로 모두가 녹초가 된 상태였다.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였다. 하윤은 배식조에 포함되어 취사 지원을 나갔다. 그때 황지태 병장이 커다란 냉동 돼지고기 박스를 들고 오다가 발이 꼬여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스가 터지며 흙먼지가 가득한 취사장 바닥으로 냉동 삼겹살 덩어리들이 쏟아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취사병들과 다른 배식 조원들은 모두 황 병장의 눈치만 살폈다. 황 병장은 짧게 욕설을 뱉더니 가장 가까이 있던 취사병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 새끼야. 뭘 멍하게 쳐다봐. 안 주워 담고. 하지만 병장님 이건 바닥에 떨어져서. 취사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의하려 하자 황 병장은 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비웃었다. 어허, 이등병 나부랭이가 토를 다네. 야, 전쟁 나면 흙바닥에 떨어진 건 못 먹냐? 이게 다 전투 식량이야, 임마. 내 놈들이 나약해 빠져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당장 주워서 씻어. 그리고 그대로 찌개에 넣어. 어차피 끓이면 똑같아. 그의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취사병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러운 고기 덩어리들을 집어들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 광경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다. 이건 군기 확립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의 건강이 걸린 위생 문제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다.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기서 나서면 어떤 보복이 뒤따를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늘 말했다. 군인은 총칼보다 명예를 두려워해야 한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군인의 가장 큰 수치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황지태 병장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로 쏠렸다. 황 병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야, 넌. 식품위생 규정상 바닥에 오염된 식자재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수백 명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순간 취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히 훈련병이, 그것도 여자 훈련병이 독사 황지태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황 병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하윤을 집어삼킬 듯이 덮었다. 방금 뭐라고 했냐, 훈련병.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규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윤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황 병장은 하윤의 이름표와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야, 이거 물건 하나 들어왔네. 규정? 내가 군대 규정을 알아? 여기가 무슨 민간인 캠프인 줄 아나 보지. 그는 하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내 그 잘난 혓바닥 다시는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오늘 밤 내가 군대라는 게 뭔지 내 뼛속까지 아주 친절하게 새겨줄 테니 기대하고 있어라.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살기로 번뜩이는 독사의 눈이었다. 하윤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밤 생활관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소등 시간이 지나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간간히 들려오는 동기들의 뒤척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이하윤은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지만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황지태 병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내 뼛속까지 새겨주겠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하윤의 침상 발치에 섰다. 그리고는 모포를 걷어내며 속삭였다. 이하윤 훈련병. 조용히 따라와. 황 병장의 직속 따까리인 박상병이었다. 하윤은 올 것이 왔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일으켜 전투화를 꿰어 신었다. 박상병은 손전등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하게 어둠 속을 걸었고 하윤은 그 뒤를 따랐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자 찬 밤 공기가 확 끼쳐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본관 뒤편에 위치한 낡은 창고였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박상병이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고 안에는 황지태 병장이 낡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또 다른 가해자 김일병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왔어? 우리 모범 훈련병 나으리. 황 병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하윤의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낮에는 아주 용감하던데. 동기들 다 보는 앞에서 교관 체면을 아주 개똥으로 만들었어. 그렇지? 전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황 병장이 하윤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가 하윤의 얼굴에 와닿았다. 내가 말하는 그 사실이라는 게 이 군대에서는 얼마나 하찮고 쓸모없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나? 여기선 계급이 법이고 내가 곧 법이다. 내가 믿는 그 잘난 집안 배경?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아니, 오히려 그 오만함 때문에 더 철저하게 밟히게 될 거다. 그는 김일병에게 턱짓했다. 김일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창고 구석에서 청테이프와 거친 노끈을 들고 왔다. 하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내가 뭘 믿고 그렇게 나대는지는 모르겠다만 오늘부로 그 버릇 내가 아주 확실하게 고쳐주마. 황 병장이 손짓하자 박상병과 김일병이 양쪽에서 하윤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하윤은 반항했지만 단련된 남자 2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하윤의 손을 등 뒤로 꺾어 노끈으로 꽁꽁 묶었다. 거친 노끈이 손목을 파고드는 고통에 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어디 한 번 더 짓거려 보시지. 내 그 똑똑한 입으로. 황 병장이 비웃으며 청테이프를 길게 뜯었다. 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하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고 그녀의 입을 청테이프로 여러 겹 틀어막기 시작했다. 읍. 하윤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다. 테이프가 입술과 콧구멍 아랫부분까지 막아버리자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하하, 꼴 좋다. 이제 좀 조용하네. 김일병이 역겨운 웃음소리를 냈다. 황 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윤의 얼굴을 감상했다. 살려달라고 빌어봐. 아, 소리가 안 나오나? 그럼 눈으로 빌어봐. 내 그 잘난 눈깔로. 어디 한번 애원해 보라고. 하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건 굴복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황 병장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황 병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는 하윤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귀가 멍멍했다. 내 눈빛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 잘난 눈깔도 테이프로 가려버릴까? 아니, 그건 너무 재미없지. 내가 공포에 질려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봐야 하니까. 그는 하윤을 창고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가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발목까지 테이프로 칭칭 감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윤은 마치 미라처럼 묶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막힌 입 때문에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자, 그럼 우리 특별 교육은 여기까지. 밤새 여기서 반성 좀 하고 있어.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수거하러 올 테니. 운 좋으면 살아있겠지. 황 병장은 차갑게 말하며 뒤돌아섰다. 박상병과 김일병이 그 뒤를 따랐다. 병장님,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닙니까? 박상병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죽긴 누가 죽어. 군인이 그 정도 정신력도 없으면 그냥 뒤지는 게 나아. 겁먹지 마. 그냥 버릇 좀 고쳐주는 거니까. 철컥. 창고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완벽한 어둠과 정적. 하윤은 홀로 남겨졌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입이 막히자 코로만 숨을 쉬어야 했는데 공포와 고통으로 과호흡이 오면서 산소가 점점 부족해졌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손목과 발목은 묶인 채로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이 무뎌졌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인가.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순간 생활관에서 하윤의 단짝인 최수와 훈련병이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하윤의 침상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수아의 심장을 꿰뚫었다. 낮에 있었던 일 그리고 황 병장이 하윤에게 내뱉었던 살벌한 경고가 떠올랐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생활관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본관 뒤편의 낡은 창고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달려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으흡. 하윤의 소리였다. 수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어떻게 하지? 당직 사관에게 보고해야 해. 아니야, 그랬다간 황 병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증거도 없이 말했다간 나까지. 수아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대로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때 하윤이 입대 전 자신에게 몰래 알려준 비상 연락처가 떠올랐다. 절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던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휴대폰을 꺼냈다. 황 병장 몰래 숨겨두었던 공기계였다. 그녀는 창고 문틈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고 초점도 맞지 않는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하윤이. 위험. 창고. 황지태 병장. 빨리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윤의 신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리가 끊겼다. 하윤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산에 육군 군수사령관 강선주 소장의 집무실은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그녀의 전투복 어깨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딸 이하윤을 백호부대로 떠나보낸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며 가장 험한 곳으로 뛰어든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실 속 화초 같던 아이가 거친 풍파를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 군인이란 스스로의 의지로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삐리그.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메시지 수신을 알렸다. 늦은 시간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강선주 장군은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몇 개의 단어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었다. 하윤이. 위험. 창고. 황지태 병장. 빨리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사진은 심하게 흔들리고 어두워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웅크린 실루엣이 딸의 거심을 직감할 수 있었다. 황지태 병장. 강선주 장군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동시에 머릿속은 활화산처럼 뜨거워졌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자애로운 어머니에서 적을 앞둔 야전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 군용 전화를 들어 다이얼을 돌렸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통신보안. 합참의장 비서실입니다. 나 군수사령관이다. 의장님 연결해.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익숙한 저음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강 장군. 이 시간에. 남편이자 전 합참의장인 이태준 예비역 대장이었다. 여보. 코드 델타. 이하윤. 위치 강원도 인제 백호 부대. 10분 내로 국방부 헬리패드로 집결해. 코드 델타. 부부가 딸에게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정해놓은 비상 암호였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태준 대장의 목소리도 180도 바뀌었다. 알겠다. 즉시 이동한다. 강선주 장군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다. 특전사령부에 있는 친동생 강민혁 중장이었다. 오빠 나야. 코드 델타. 하윤이. 지금 바로 움직여. 알았다. 마지막 전화는 정보사령부의 동생 강태식 소장에게로 향했다. 태식아. 코드 델타다. 백호 부대. 위치 정보 병력 현황, 특히 황지태 병장이라는 놈 신상 정보까지 5분 내로 내 단말기로 전송해. 그리고 너도 즉시 헬리패드로 와. 모든 통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전투모를 눌렀었다. 집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대한민국군 서열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분 후 국방부 옥상 헬리패드. 두두두두두. 세 대의 블랙호크 UH-의육식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강선주 장군이 헬기에 오르자 곧이어 전투복 차림의 이태준 대장과 특전사령관 강민혁 중장, 정보사령관 강태식 소장이 차례로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변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살기가 흘렀다. 태식아, 정보는? 헬기 안에서 강선주 장군이 묻자 강태식 소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백호 부대 총원 450명. 당직 사령 소령 김진철. 황지태 병장 24세. 입대 전 폭행 전과 이범. 부대 내에서도 가혹행위로 여러 차례 소원 수리가 있었으나 대대장이 실적을 이유로 모두 묵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묵살? 강선주 장군의 입에서 얼음 같은 단어가 튀어나왔다. 이태준 대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민혁이 너는? 누나 걱정 마. 707 최정예 대원 20명. 이미 백호부대 인근 산악지형으로 침투 완료했어. 내 신호만 떨어지면 3분 안에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어. 특전사령관의 말에는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세 대의 헬리콥터는 어둠을 찢고 강원도 인제를 향해 날아갔다. 서울에서 인제까지의 거리는 무의미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영공의 주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호부대 상공에 세 대의 블랙호크가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런 사전 경고나 착륙 허가 요청도 없이 연병장 중앙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위이잉응. 고요하던 부대는 갑작스러운 헬기 소음과 강력한 하강풍에 발칵 뒤집혔다. 불침번을 서던 초병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생활관에서 잠들어 있던 훈련병들과 기관병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 창문으로 몰려들었다. 적기 출현. 적기 출현. 모두 생활관 안으로 대피하라. 당직 사령인 김진철 소령이 뛰쳐나와 고함을 질렀지만 헬기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세 대의 헬리콥터는 연병장 중앙에 보란 듯이 착륙했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본관 건물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헬기의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군수사령관 강선주 소장이었다. 그녀의 뒤로 예비역 대장,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네 사람의 어깨에 박힌 9개의 별이 서치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어 섬광처럼 빛났다. 김진철 소령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최고 수뇌부, 전설로만 듣던 별들의 가족이 한밤중에 자신의 부대에 강림한 것이다. 강선주 장군은 김소령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녀의 군화가 연병장 흙을 밟는 소리가 김소령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귀관이 이 부대 당직 사령인가? 충, 성, 소령 김진철. 무슨 일로? 닥쳐. 강선주 장군은 김소령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지금 당장 내 딸을 찾아내. 이하윤 훈련병. 그리고 황지태라는 벌레 새끼도 내 눈앞에 끌고 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단 1분 주겠다. 1분 안에 내 딸을 찾지 못하면 여기 있는 모두를 군복 벗기고 군사재판에 넘길 줄 알아라. 실시. 그것은 명령이자 선전포고였다. 별들의 분노가 백호 부대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강선주 장군의 마지막 말이 연병장에 얼음처럼 박혔다. 실시. 그 한마디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의 수문을 폭파하는 신호탄이었고 고요했던 백호 부대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강철의 해일이었다. 당직사령 김진철 소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군 생활 15년 동안, 아니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다. 뭐하고 있나? 예비역 대장 이태준의 지축을 울리는 고함이 김소령의 귓전을 때렸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김소령은 허둥지둥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총원 비상. 전 기관병 및 훈련병은 즉시 생활관 내에서 대기. 각 소대 교관들은 5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반복한다. 총원 비상.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부대의 지휘권은 그가 아닌 연병장 중앙에 선 4개의 별에게 넘어간 후였다. 특전사령관 강민혁 중장이 손목에 찬 통신 장비에 짧게 속삭였다. 알파팀 사냥 개시. 목표는 독사. 그리고 새끼 쥐 1마리. 나머지는 전부 묶어둬. 그의 신호가 떨어지자 어둠 속에서 검은 유령들이 나타났다. 방금 전까지 고요했던 부대 곳곳의 그림자 속에서 칠흑 같은 특수 전투복을 입은 707 특임대 대원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각 생활관과 행정반, 지휘관실로 흩어졌다. 이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육중한 군화발로 문을 걷어차고 총구로 복도를 장악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모두 벽에 붙어. 머리에 손. 잠에서 막 깨어 어리둥절해 있던 기관병들과 교관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제압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다. 백호 부대의 시스템은 단 3분 만에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한편 교관 생활관에서 황지태 병장은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창밖을 보며 혀를 차고 있었다. 어떤 미친 새끼가 야밤에 헬기까지 끌고 와서 지랄이야. 높으신 분들 행차하셨나 보네. 그는 낮에 하윤에게 가했던 교육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감히 자신에게 덤벼든 건방진 계집. 아마 지금쯤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내일 아침 그녀를 꺼내주며 비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감상할 생각에 벌써부터 짜릿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생활관 문이 폭발음과 함께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황 병장이 놀라 돌아보기도 전에 검은 복면을 쓴 거구의 사내 2명이 벼락같이 그를 덮쳤다. 악! 그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한 명이 그의 목을 군화발로 짓눌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했다. 저항은 불가능했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이거 안 나? 황 병장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 어린 목소리뿐이었다. 독사 포획 완료. 지금부터 묵비권은 허용하지만 내 놈의 주둥이가 멋대로 움직일 경우 턱관절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그들은 속옷 바람인 황 병장을 개처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동료 교관들과 선임들이 모두 복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백호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들이 한낱 죄수처럼 무력하게 제압당해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여자 훈련병 생활관에도 한 무리의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은 남자 생활관과는 달리 강선주 장군이 직접 보낸 여군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놀라 굳어있는 훈련병들 사이를 지나 침상 구석에서 온몸을 떨고 있는 최수와 훈련병에게 다가갔다. 최수와 훈련병 맞나? 네. 겁먹지 마라. 우린 널 해치러 온 게 아니다. 널 보호하러 왔다. 여군 헌병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에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의 메시지가 닿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친구를 구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풀렸다. 연병장은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기관병과 교관들이 특임대 대원들의 총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황지태 병장과 그의 공범인 박상병, 김일병이 던져지듯 끌려 나왔다. 황 병장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연병장 중앙에 선 4명의 장군들. 그들의 어깨에서 번쩍이는 9개의 별.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강선주 장군의 불타는 듯한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하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설마 했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말도 안 돼, 그 계집애가. 이태준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하윤 훈련병은 어디에 있나? 황 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실토한다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하윤 훈련병은 생활관에서 취침 중일 겁니다. 그의 거짓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보사령관 강태식 소장이 차갑게 비웃었다. 거짓말. 내 단말기에는 내 놈이 30분 전 이하윤 훈련병을 끌고 본관 뒤편 폐창고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더 변명해 보겠나, 벌레 같은 놈. 강태식 소장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하윤을 끌고 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황 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선주 장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폐창고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마치 지옥의 한기처럼 서늘했다. 저기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특전사령관 동생을 돌아보았다. 문 부서. 강민혁 중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대기하고 있던 2명의 특임대 대원이 육중한 브리칭 해머를 들고 창고를 향해 달려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황 병장에게는 자신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쾅! 쾅! 육중한 쇠망치가 낡은 철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2번의 타격 만에 녹슨 경첩과 자물쇠는 힘없이 뜯겨 나갔고
문은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넘어졌다. 먼지 구름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빛이 어두운 창고 내부를 비추었다. 가장 먼저 창고 안으로 발을 들인 것은 강선주 장군이었다. 그녀의 뒤를 이태준 대장과 두 동생이 따랐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4명의 장군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창고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 그들의 소중한 딸이자 조카인 이하윤이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손과 발은 거친 노끈에 묶여 있었다. 입은 여러 겹의 테이프로 막혀 있었으며 그 주변 피부는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미동도 없는 모습,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 그리고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윤아. 강선주 장군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다. 강철 같던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쌌지만 차갑게 식은 피부의 감촉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신 차려, 하윤아. 엄마 왔어. 제발 눈 좀 떠봐. 그녀는 미친 듯이 하윤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질긴 테이프는 그녀의 손톱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테이프가 뜯겨나가자 하윤의 입에서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태준 대장은 그 참상을 등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두 주먹은 부서져라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고 안의 딸에게서 연병장에 무릎 꿇고 있는 황지태에게로 천천히 옮겨졌다. 그 시선에는 분노를 넘어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듯한 순수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황지태는 그 눈빛과 마주치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고개를 숙였다. 메딕, 당장 이쪽으로. 특전사령관 강민혁 중장이 고함을 질렀다.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이 산소통과 응급키트를 들고 달려왔다. 환자 상태 보고해. 의식 없습니다. 호흡 미약, 맥박 불규칙. 저산소중 쇼크입니다. 체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무병이 다급하게 하윤의 몸을 묶은 노끈과 테이프를 잘라내며 외쳤다. 그는 재빨리 하윤의 코와 입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보온 담요로 몸을 감쌌다. 까카.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가장 가까운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합니다. 헬기 대기시켜. 이태준 대장이 짧게 명령했다. 연병장에서 대기하던 헬기 중 한 대가 즉시 매드백 의무 후송 헬기로 전환되었다. 들것에 실린 하윤이 창고 밖으로 옮겨졌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처참한 모습에 연병장에 모여있던 모든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짓이란 말인가. 들것이 자신 앞을 지나가는 순간 황지태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의식 없는 하윤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징계나 영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하윤을 들것에 실어 나르던 이태준 대장이 황지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여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황지태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장난질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봐라.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 근과도 같았다. 내 놈은 지금 사람을 죽이려 했다. 아니,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죽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강선주 장군은 들건 옆에 바싹 붙어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헬기에 올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헬리콥터가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하윤을 태운 헬기의 붉은 섬광이 멀어질수록 연병장에 남겨진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을 보낸 자리에 이제 3명의 복수의 화신만이 남았다. 이태준 대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황지태와 그 공범들 그리고 그들 뒤에 선 대대장과 간부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연병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시간이었다. 매드백 헬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연병장을 짓누르던 슬픔과 분노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저온의 냉기, 바로 심판의 서막이었다. 이태준 대장, 강민혁 중장, 강태식 소장. 3명의 장군은 연병장 중앙에 무릎 꿇고 있는 황지태와 그의 공범들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둘러쌌다.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을 등지고 길게 늘어져 죄인들의 얼굴을 덮었다. 대대장 앞으로. 이태준 대장의 목소리에 대열 뒤편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이정훈 중령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대대장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충성. 중령 이정훈. 충성. 이태준 대장이 헛웃음을 쳤다. 내 놈이 충성해야 할 것은 내 휘하의 병사들이지 내 놈의 안이나 진급 점수가 아니다. 내 부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가? 죄송합니다. 내 놈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내 딸이 살아 돌아오나? 정보사령관. 이태준 대장이 강태식 소장을 불렀다. 강 소장은 들고 있던 태블릿을 이중령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정훈 중령. 지난 6개월간 황지태 병장에 대한 소원수리 14건. 그중 8건이 가혹행위 및 폭언에 관한 내용. 하지만 자네는 단 한 번의 공식 조사나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군. 오히려 황지태를 군기 반장이라 칭하며 분기별 포상까지 줬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겠나? 이정훈 중령의 입이 굳게 닫혔다. 태블릿에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과 묵살된 소원 수리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이태준 대장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마침내 황지태에게로 향했다. 황지태 병장. 고개 들어라. 황지태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도끼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짐승 같은 공포만이 가득했다. 내 놈은 스스로를 독사라고 불렀다지. 진짜 독사는 말이다. 자신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숨는다. 하지만 넌 가장 약한 자를 향해서만 독을 뿜었어. 넌 독사가 아니라 그저 시궁창을 기어다니는 벌레에 불과하다. 특전사령관 강민혁 중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특수부대 지휘관의 잔혹함이 서려 있었다. 내 부하들에게 10분만 시간을 주면 내 놈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사고사로 처리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넘어. 군법은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한번 시험해 보겠나?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황지태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공범이었던 박상병과 김일병은 이미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엉엉 울며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황 병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비굴한 울음소리가 연병장에 퍼져나갔다. 이태준 대장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황지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내 놈의 죄를 내 놈 스스로 고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황지태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과 생존 본능이 처절하게 싸웠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너져 내렸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하윤 훈련병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입을 막고 창고에 가뒀습니다. 전부 제가 한 짓입니다. 그의 자백을 신호로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가 움직였다. 그들은 황지태와 공범들 그리고 대대장 이정훈 중령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태준 대장은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이 벌레들을 당장 국군교도소 독방에 쳐넣어. 수사? 필요 없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위원회가 맡는다. 위원장은 나 이태준이 직접 맡을 것이다. 그것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전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리는 심판이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간부들과 병사들, 전원원대 복귀는 없다. 오늘부로 백호 부대는 해체 수준의 재편성에 들어간다. 전원 다른 부대로 뿔뿔이 흩어져 군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서로 얼굴 볼 생각 마라. 특히 교관이라는 자들은 남은 군 생활 동안 제설 작업과 화장실 청소만 하게 될 거다. 이상.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며 황지태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에게는 2번 다시 떠오르지 않을 태양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이태준 대장은 최수아 훈련병을 불렀다. 공포에 질려있던 수아는 거대한 장군 앞에 서자 몸을 더욱 떨었다. 이태준 대장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수아 훈련병. 네. 훈련병 최수아. 고맙다. 내 용기가 내 딸을 살렸다. 그리고 이 썩어 빠진 부대를 정화할 기회를 줬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는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수아는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새벽이 밝아오는 백호부대 연병장.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그곳에는 절망과 심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동시에 남겨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죗값을 치르는 자들과 상처를 회복해야 할 자의 몫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백호부대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폭발의 중심은 고요해졌을지언정 그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파문, 즉 후폭풍은 대한민국 국방부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단 하루 만에 국방부 장관 주재의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각 군의 수뇌부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백호부대 가혹행위 및 지휘체계 붕괴 사건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한 병사가 다른 병사를 괴롭힌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대장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부조리, 썩어빠진 NCO 양성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군 내부의 파벌주의와 온정주의까지. 백호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치욕적인 환부를 그대로 드러낸 상징이 되어버렸다.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도 합참의장도 아니었다. 예비역 대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태준이었다. 그는 비록 현역은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 안의 모든 별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보고서가 그저 한 부대의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이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건 암입니다. 우리 군의 뼈속까지 파고든 악성 종양입니다.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시작할 것을 장관께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이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하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군의 존립을 걱정하는 대선배의 피 끓는 외침이었다. 그날 이후 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받고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태준 대장, 부위원장은 강선주 장군이 맡았다. 위원회는 백호 부대를 넘어 육군 내 모든 부사관 양성기관과 신병교육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비리나 부조리가 적발된 지휘관들은 예외 없이 군복을 벗어야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썩은 관행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기 시작했다. 이정훈 중령은 불명예 전역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군이 거대한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간 그 시각,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이하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팔에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줄들이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기계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지옥 같던 그 창고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간이의자에 깊이 잠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단정하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별 2개가 빛나던 군복 대신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잠든 와중에도 그녀의 손은 하윤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단 한순간도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모습이었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안도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든 그날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눈을 감으면 청테이프가 입술을 짓누르던 감촉, 숨이 막혀오던 고통,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황지태의 비웃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으득.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갈았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강선주 장군이 눈을 떴다. 하윤아, 정신이 드니?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딸의 이마를 짚어보며 연신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다. 잠시 후 주치의의 검진이 끝나고 병실에 다시 모녀만이 남게 되었다. 강선주 장군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다, 딸. 이제 다 끝났어. 아무 걱정하지 마.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하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피해자다.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어떤 이유로도 내가 겪은 일을 정당화할 순 없어.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가족의 힘으로 구출되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별들의 가족이라는 그림자가 결국 그녀를 살린 것이다.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하윤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특실에서 제공되는 최상의 치료와 영양 공급 덕분이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켰다. 아버지 이태준 대장과 외삼촌들이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아무도 그날의 일을 묻지 않았다. 그저 하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윤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안쓰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응축시킨 거대한 분노를. 퇴원이 결정되던 날 아버지 이태준 대장이 하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윤아, 이제 집으로 가자. 군 생활은 이만하면 됐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명예롭게 전역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하윤을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말고 이제 그만 편안한 길을 가라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윤 역시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군대를 떠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하윤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자 또다시 황지태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조롱하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만약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친다면 황지태는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결국 저 계집도 별 수 없군. 내 앞에서 무너져 도망쳤어.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트라우마를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시스템에 대한 분노였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병실을 찾아온 어머니 강선주 장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뭐라고? 돌아가겠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대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발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 힘으로 끝을 봐야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놈들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한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꿈꿨던 진짜 군인의 모습을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강선주 장군은 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도끼를 품고 다시 피어난 강철의 꽃. 그 눈빛에서 그녀는 어린 딸이 아닌 자신과 같은 길을 걸을 한 명의 전사를 보았다. 강선주 장군은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알겠다, 내 딸. 내가 가는 길이 지옥이라도 엄마가 함께 가주마. 아니, 우리 가족 모두가 내 뒤에 서 있을 것이다. 그날 이하윤은 피해자로서의 자신을 병실에 묻었다. 그리고 복수와 정의를 향한 칼날로 다시 태어났다. 국군교도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군인 범죄자들만이 모이는 곳.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과 하늘을 찌를 듯한 철조망은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황지태는 독방에 갇혀 있었다.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 작은 배식구와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가 전부였다. 한 줌의 햇빛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시간 감각은 무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갇힌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루 같기도 했고 일주일 같기도 했다. 한때 백호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감지 못한 머리는 기름 덩어리가 졌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그를 초라한 노숙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다. 연병장에 내려앉는 3대의 블랙호크, 9개의 별, 그리고 자신을 향하던 강선주 장군의 불타는 눈동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고 차가운 독방의 어둠 속에서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 군사재판이 열릴 거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나도 군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거야.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돼. 그의 어설픈 희망은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박진성 중령이 나타나면서 산산조각 났다. 박 중령은 이태준 대장이 직접 고른 군 검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냉혹한 수사 스타일로 유명했다. 취조실. 황지태는 박 중령과 마주 앉았다. 그는 일부러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짰다. 전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박중령은 황지태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들고 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졌다. 그래. 그럼 나 혼자 떠들 테니 듣기나 해. 박중령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황지태. 만 24세. 입대 전 특수폭행 전과 이범. 합의금 주고 겨우 기소유예. 맞나? 황지태의 동공이 흔들렸다. 군에는 알리지 않은 사실이었다. 훈련소 시절 동기 3명 상습 폭행 및 금품 갈취. 당시 훈육관이 그냥 눈 감아줬더군. 이 훈육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곧 군복 벗게 될 것 같아. 박중령은 페이지를 넘겼다. 백호부대 배치 후 내놈에게 괴롭힘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만 32명. 내놈이 뜯어낸 돈과 물품 목록이 여기 전부 정리되어 있다. 심지어 PX에서 외상으로 빵 사 먹고 후임병 월급에서 깐 내역까지 있더군. 참 대단한 군인이야. 황지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넌 내가 부대를 바로잡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기록을 보니 넌 그냥 약한 놈들만 골라 괴롭히는 쓰레기더군. 내 놈의 폭력에는 어떤 명분도 철학도 없어. 그냥 내 놈의 가학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한 배설 행위에 불과했지. 박중령의 말은 칼날이 되어 황지태의 심장을 후벼 팠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이하윤 훈련병 사건. 이건 단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아니야. 우린 살인미수로 기소할 생각이다. 살인미수라니요? 전 죽일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황지태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박중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었다. 어허, 묵비권 행사한다던 사람 어디 갔나? 죽일 생각이 없었다. 사람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묶어 영하의 창고에 밤새 방치하는 행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그게 재판부에서 통할 소리라고 생각하나? 박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지태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내 놈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지. 첫째,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내 놈을 비호해준 대대장과 간부들의 이름을 전부 불어라. 그럼 정상 참작해서 징역 20년 정도로 합의해 줄 수 있다. 둘째, 끝까지 버텨봐라. 그럼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내 놈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폭행건을 엮어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다. 내가 교도소에서 평생 썩는 동안 내 부모님은 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연금까지 추징당하며 고통받게 되겠지.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하지만 황지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박중령의 눈에서 자신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눈은 사냥감을 잡은 사냥꾼의 눈이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다. 하지만 이것만 알아도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취조실, 내가 먹는 밥, 내가 입고 있는 옷, 전부 내가 건드린 그 훈련병의 아버지가 내주는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대한민국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분을 적으로 돌린 내가 과연 이 나라 군법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나? 그 순간 황지태의 마지막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흐흐흐아. 한때 독사로 불렸던 사내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자신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정훈 대대장과의 거래, 다른 교관들의 가혹행위,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부대의 치부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자백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다. 박중령은 그의 울음소리를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황지태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눌러 쓴 자필 진술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취조실을 나온 그는 이태준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각하, 박진성 중령입니다.
독사가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녹음 파일과 자필 진술서 지금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이태준 대장의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수고했네. 그것으로 황지태의 심판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울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우리 안에 갇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에 걸쳐 치러야 할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이 내부의 종양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겪는 동안 이하윤은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국군 수도병원이 아니었다. 경기도 광주 깊은 산속에 위치한 707 특수임무대대의 비밀 훈련 시설. 최정예 요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윤은 외삼촌인 특전사령관 강민혁 중장의 특별 관리하에 재활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해가 뜨기 전 그녀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10km를 달렸다. 그 후에는 격투기 교관과 함께 지옥 같은 근접격 투술 CQC 훈련을 받았다.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신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다. 강민혁 중장은 하윤에게 말했다. 내 안의 분노와 트라우마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 그리고 필요할 때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쓸 수 있도록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겪은 고통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훈련 중 상대 교관이 목을 조르는 신용만 해도 창고에서의 질식할 것 같던 공포가 되살아나 호흡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을 덮쳐오는 트라우마의 환영을 분노라는 이름의 망치로 부숴버렸다. 그녀를 전담 마크한 것은 특임대 유일의 여성 팀장인 바이퍼 한지원 원사였다. 그녀는 하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을 가르쳤다. 상대의 눈을 봐. 동정심이나 두려움을 버려. 내 앞에 적은 파괴해야 할 목표물일 뿐이야. 망설이는 순간 내가 죽는다. 하윤은 변해갔다. 병상에 누워있던 가녀린 피해자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몸에는 강철 같은 근육이 자리 잡았다. 사격 훈련에서는 100, 800 중의 실력을 뽐냈고 전술 훈련에서는 남자 요원들을 능가하는 판단력을 보여주었다. 어느 주말 특별한 면회객이 찾아왔다. 최수아였다. 수아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를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특별 휴가를 받은 상태였다. 훈련장에서 땀 흘리는 하윤의 모습을 본 수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과 몇 주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부르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위험한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모습이었다. 하윤아. 수아야 와줬구나. 하윤은 땀을 닦으며 수아에게 다가가 활짝 웃었다. 그 미소를 보자 수아는 비로소 예전의 하윤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고마워 수아야. 정말 고마워. 하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이 은혜, 내가 군인으로 살아가는 내내 갚을게.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강한 거야. 이렇게 다시 일어서줘서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백호 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윤은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훈련시설을 방문했다. 하윤의 훈련 성과를 보고받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 이태준 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윤아.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 그의 말에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돌아갈 겁니다. 제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그리고 증명할 겁니다. 군인이 서로를 지키고 존중할 때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를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군대를 바꿀 첫 번째 불씨가 될 겁니다. 그녀의 선언에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랑스러움과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지막 훈련일. 하윤은 최종 테스트를 받았다. 가상 적군이 점령한 건물에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시뮬레이션이었다. 하윤은 한 팀의 팀장이 되어 작전을 지휘했다. 건물 내부로 진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인질로 위장한 교관 한 명이 갑자기 돌변하여 하윤에게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다. 내년 때문에 다 망했어. 죽어. 그 모습은 황지태의 광기와 겹쳐 보였다. 순간 하윤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창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몸이 굳고 호흡이 가빠졌다. 트라우마가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스승 한지원 원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분노를 연료로 써.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공포를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분노의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운 그대로의 CQC 기술을 펼쳤다.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여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했다.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혁 중장과 한지원 원사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압당한 교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하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호흡은 안정되었고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맑았다. 검은 마침내 완벽하게 벼려졌다. 이제 그 칼날이 향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변하기에는 짧고 한 사람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군은 거대한 홍역을 알았다. 이하윤 사건 혹은 백호 부대 사태로 명명된 그날의 일은 골마 터진 환부를 세상에 드러냈고 군은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해야만 했다. 이태준 대장이 이끄는 특별조사위원회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수백 명의 부적격 간부들이 군복을 벗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조리한 관행들이 폐지되었다. 특히 부사관 양성 시스템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다. 과거의 악습과 비인간적인 훈련은 사라지고 상호 존중과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체계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때 백호부대라 불렸던 비극의 장소는 창공 부사관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름처럼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맑고 높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긴 곳이었다. 오늘 창공 부사관학교의 신임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을 위한 첫 리더십 특별 강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강당에는 갓 입대한 200여 명의 후보생들이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앞으로 단상 위로 한 명의 교관이 걸어 나왔다. 충성. 오늘 여러분에게 리더십 강연을 할 교관 이하윤 하사입니다. 절도 있는 경례와 함께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바로 이하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훈련병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단발머리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막 달아 반짝이는 하사계급장이 선명했다. 나이는 강당에 앉은 후보생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그녀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감이 느껴졌다.
특히 그녀의 눈은 지옥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의 따뜻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후보생들은 수군거렸다. 그들 역시 이하윤 하사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군 전체를 뒤엎은 전설적인 사건의 중심인물. 어떤 이들은 그녀를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경외했다. 하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 안의 모든 후보생들과 눈을 맞췄다. 여러분은 왜 군인이 되려고 합니까? 누군가는 애국심 때문에,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또 누군가는 제복이 멋있어서 지원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선 순간부터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달게 될 계급장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야 할 부하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군대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거나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불의를 보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내 옆에 전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 내 신념이 꺾일 위기에 처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군인이 가져야 할 진짜 강함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가볍게 두드렸다. 여러분의 계급장은 선임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야 할 부하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위는 부하들을 굴복시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관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리더십의 전부입니다. 강연은 길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후보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은 사라지고 진정한 군인의 책임과 명예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하윤은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새로운 세대의 희망을 보았다. 강연이 끝나고 하윤은 교관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꽃바구니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우리의 영원한 영웅 이하윤 하사님께 첫 강연을 축하하며 너의 영원한 1호 팬 최수아. 하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최수아는 사건 이후 군사경찰병과로 지원하여 지금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군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지가 된 것이다. 한편 황지태와 그 공범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황지태는 살인미수 및 수십 건의 가혹행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군 교도소 가장 깊은 곳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정훈 전 대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역시 모두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군에서 치욕의 상징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창공 부사관학교에서는 특별한 훈련 시범이 있었다. 이하윤 하사가 직접 개발한 여군 근접 전투 및 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관람석 한편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이태준 대장과 강선주 장군, 그리고 두 외삼촌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강림한 별들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딸이자 조카가 성장한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전방의 적 제압. 하윤의 절도 있는 구령에 맞춰 여군 후보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가상의 적들을 상대로 하윤에게 배운 기술을 이용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자신과 전우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태준 대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곁에 앉은 아내 강선주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여보. 네. 우리가 하윤이에게 군인의 길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 저 아이가 우리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군. 강선주 장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지켜주지 못했던 딸. 그 딸이 이제는 자신의 상처를 걸음 삼아 더 많은 이들을 지켜낼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있었다. 그 어떤 군공 훈장보다도 자랑스럽고 빛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해가 저무는 연병장. 하윤은 홀로 남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은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의 날갯짓 같았다. 그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아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편을 시리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거룩한 증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별들의 가족이라는 그림자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독립된 별이 되었다. 그녀의 빛은 다른 이들을 위협하는 권력의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비춰주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었다. 이하윤은 허리춤에 권총을 고쳐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바꿔야 할 세상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불사조는 마침내 자신의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기 시작했다. 그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